역대급 한파 속에 가스요금이 한 달 전보다 배 이상 오르면서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다 라면과 우유 같은 식료품 가격도 올라 겨울나기가 걱정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비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지역이나 수요를 고려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의 한시성을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경남에서는 1년 동안 5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지만 원청 대표 기소는 5건에 그쳤습니다. 변화와 과제를 집중 점검합니다.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홍 시장 측은 매수 대상으로 지목된 당사자가 선거법상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역대급 한파에도 치솟은 가스요금이 무서워 난방도 제대로 못한다는 가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라면과 우유 등 기본적인 먹을거리마저 값이 올라 그 어느 해보다 혹독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 평거동에 사는 54살 이순덕 씨.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7만 원대였던 난방비가 16만 원 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사용량이 더 적은데도 요금은 4만 원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예, 금액이. 줄줄이 지금 계속 올릴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힘들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연료인 LNG 가격이 오르면서 가스요금 단가가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겨울 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한파에도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조차 켤 수 없어 마을 경로당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료비도 비싸니까 집에 혼자 계시면 계속 보일러는 켜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관에 오시면 아무래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재료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라면 가격이 평균 10% 올랐고 우유 가격도 대형마트 기준 리터당 2,800원대로 비싸졌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생수 가격 인상도 예고됐습니다. 서민으로서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 가격 대비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손이 쉽게 안 갑니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부터 가스요금 인상을 추가로 검토하는 데다 경남에서는 택시와 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어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과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난방비 부담 증가에 야당은 에너지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고 여당은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도 지난 정부 포퓰리즘의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추위 취약계층에 직간접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직접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금의 2배인 30만 4천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액을 2배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9천 원에서 3만 6천 원인 할인폭이 올 겨울에 한해 18,000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확대됩니다.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대통령실은 국제 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급등했는데 지난 몇 년 대응이 늦었다면서 난방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인상 여부는 국민 부담과 한전, 가스공사 등의 재무구조 등을 살펴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서민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비비 등의 전용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 서민 난방비 부담을 줄이자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면 난방비 폭탄이라는 표현으로 요금 인상이 이미 예상됐는데도 정부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영업이익에 이른바 횡재세를 물려 이 재원으로 7조 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쯤 창원시 월영동의 한 대규모 아파트 인근 삼거리에서 상수도관 600mm가 파열되면서 일대가 물에 잠겼다가 3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사고로 출근길 일부 정체가 빚어졌지만 물이 끊긴 가구는 없었습니다. 창원시 상수도 사업소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가압시설에 설치된 수충격 방지 장치가 오작동하면서 침수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파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경남 서부 내륙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낮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낮에도 영상 2도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남의 자세한 한파 소식은 김라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아침부터 일부 서부 지역으로는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들도 있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양이 많진 않더라도 빙판길이 우려되는 만큼 운전과 보행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습니다. 내일도 곳곳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화재 위험성을 높이겠는데요. 작은 불씨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들어서는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인 듯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창원과 김해가 영하 2도, 창녕과 의령은 영하 5도로 오늘보다 3에서 8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낮부터는 다시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영상 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내일 사천과 거창, 함양이 영하 5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남해가 영상 2도로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는 내일 오전부터, 동해남부 먼바다는 오후부터 바람과 물결이 강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추위가 다시 기세를 끌어올리겠고요. 이후로는 점차 그 힘을 잃어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오는 일요일 낮에나 누그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내일보다 더 춥다고 하는데요. 전국의 기상 상황은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벽부터 눈이 쏟아지면서 가뜩이나 혼잡한 출근길에 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인도에는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행인들은 보폭을 줄여가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하루 인천과 충남 태안에는 10cm 가까운 눈이 쌓였고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도 5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오후부터는 눈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의 눈은 잦아들었습니다. 밤 사이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 서해안에는 내일 밤까지 눈이 지속되며 최대 10cm가량 더 쌓일 거로 보입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주춤했던 한파가 다시 밀려옵니다. 지난 한파를 몰고 온 찬 공기의 축이 일본 동쪽으로 물러간 뒤 중국 북쪽에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또 다른 냉기가 밀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의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바람까지 강해 체감온도는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내일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며 한파의 기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면도로나 보행로에 쌓인 눈이 계속 얼어 있을 것으로 보여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계속되는 한파에 동파 사고나 한랭 질환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일요일 낮에 전국의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누그러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정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2년 반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연간 성장률은 2.6%로 당초 전망치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1%대 성장이 유력해 보입니다. 보도에 오수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4%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 마이너스 3.0%를 기록한 이후 10분기 2년 반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5.8%나 줄었고 수입도 4.6% 감소했습니다. 민간 소비도 마이너스 0.4%를 기록하며 3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전제품과 의류 등은 물론 숙박, 음식 등 서비스 소비까지 줄었습니다.
건설 투자는 0.7%, 설비 투자는 2.3% 증가했고 특히 정부 지출이 3.2% 늘며 성장률을 떠받쳤습니다. 하지만 수출과 소비 부진이 심해 마이너스 성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6%로 집계돼 당초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1.7%, 정부는 1.6%로 지난해보다 크게 저조합니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전망치인 1.7%를 밑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1분기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계 경제가 위축돼 상반기까지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투자와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소호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입니다. 산업재해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안전보건 시스템을 만들어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인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경남에서는 5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처벌을 피해갔던 원청업체와 대표에 대한 책임을 이 법을 통해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요. 정부는 처벌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일하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입니다. 2021년 하청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숨진 데 이어 한 달 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고성 삼강 SNC. 당시 조선 소장이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표이사는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는 삼강 SNC의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검찰은 원청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인 기밀 책임자다. 지난해 3월 하청 노동자가 1.2톤 무게 철판에 깔려 숨진 함안 한국제강 사고에서도 대표이사가 기소됐습니다.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평가 기준을 원청이 마련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중처법 생기면서 실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도 물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전국 11건,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5건이 경남에서 발생했습니다. 경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에 의한 법 적용 사업장이 처음 나왔고 첫 자치단체 중대재해 사례와 위헌법률 심판 신청 등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목이 쏠린 사건들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처벌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요컨대 약간의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경남의 사건 5건 가운데 현재까지 법원 선고로 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0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두성산업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여부가 다음 달에야 가려지는 데다 한국제강 사건이 다음 달 첫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되도록 처벌은 왜 지지부진한지 앞서 박기원 기자와 인터뷰를 한 김태형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지난해 경남에서만 산업재해로 57명이 숨졌는데 처벌은 0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청에서도 인력을 투입하게 되는데 네. 노동청의 인력 부족은 이미 있었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중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 입건된 수에 비해서 기소된 사건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예. 이 검사가 이제 기소에 좀 소극적이다라는 부분이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근데 공소 제기하는 것 자체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헌 시비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집적된 사례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일부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범죄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수사를 해서 상당한 혐의가 있다면 기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기소가 된 이후에도 또 법정 공방이 있을 텐데 최대 쟁점이 뭘까요? 뭐 사안마다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이제 주로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법률적인 쟁점에 있어서는 이제 경영 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예컨대 소위 말하는 이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세워놨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던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또 원청의 대표이사가 이것을 책임질 것이냐는 부분인데 도 내에서 이것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기소가 다 한 번씩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 지난 1년 동안 경남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중에 좀 가장 유의미한 사건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역시 이제 두성산업과 대응 R&D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유의미한 것은 질병 사고로 인한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기소가 된 것도 첫 번째 사건이었고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것도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여전히 재판 중에 있고 또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한 것이라서 전국적으로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취지대로 잘 작동하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보완이 써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법을 아예 뜯어 고쳐야 된다거나 이제 좀 적용 영역을 축소하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요. 지금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그 근거인데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면 오히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거나 보다 강화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모든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건강하게 퇴근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홍 시장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출마하려던 후보에게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다며 기소했는데요. 홍 시장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저도 저 소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전 받았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홍 시장 후보 시절 선거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 A씨와 이들로부터 공사의직을 제안받고 수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가 모두 법정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초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B씨에게 후보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창원시 경제특보 등을 약속했다는 혐의로 홍 시장과 측근 A씨를 기소했습니다. 홍 시장과 A씨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B씨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에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의 관련 정황이라고는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선거 캠프에 쓸 컴퓨터와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한 지인들의 진술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선거법상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명시한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야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3월 6일로 잡혔습니다. 다음 공판에는 B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 한 정황 진술서를 제출한 증인 5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공사의직을 실제 제안했느냐 하는 사실관계에 앞서 B씨의 후보 자격부터 먼저 심리하자는 홍 시장 측 변호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피고인 B씨를 후보가 되려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두 번째 공판에서도 검찰과 홍 시장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검찰이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한 부유층 자제 등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심지어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다가 대마를 흡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입하고 주변에 유통한 대마사범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해외로 출국한 3명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재벌가 3세 등 부유층 자제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인 또 다른 홍모 씨, 전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 씨, 연예기획사 대표 등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인조 가수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 안모 씨는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대마 사범은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다가 대마를 피우는 등 중독성과 이존성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한 부유층 자제들이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은밀한 공급선을 만들어 대마를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9월 대마 재배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한 피의자에 대해 보완 수사를 벌이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 검사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개정으로 검찰이 대마 유통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겁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마 유통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국내 대마 유입과 유통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부마 민주항쟁 참가자와 그 가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엮은 책이 나왔습니다. 책에는 그동안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마산 사제 총기 사건의 중요한 자료가 될 증언도 포함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9년 10월 19일 당시 고3 수험생으로 부마 민주항쟁 마산 시위에 참가했던 이창곤 씨는 그날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경찰관, 납치 기도 등 자신에게 붙은 14가지 범죄 혐의에 8해 동안 이어진 모진 구타와 고문, 그리고 시위에 함께 참가한 친구 3명을 동조자로 지목해 고통을 받게 했다는 죄의식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은 탓입니다. 내입을 통해서 나온 친구들의 이름이 그 친구들을 다시 나와 똑같은 그런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만들었으니 44년 전 부마 민주항쟁 그날의 기억을 되돌아보는 체험 수기집이 새로 나왔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기억이라는 제목의 책은 항쟁의 참가자이자 목격자, 그의 가족 등 13명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계엄사령부가 시위대에 불온 세력이 있다고 지목한 마산 사제 총기 사건 등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 사건의 새 증언도 포함됐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가 지금까지 펴낸 3권의 항쟁 증언록보다 자유로운 형식이지만 그날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려는 노력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역사기록 사업에 주력하는 이유는 어쨌든 부마 민주항쟁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구축해내자. 그것이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이고, 지난 아픔을 아픔으로만 남기지 않고 역사와 기록이 되도록 함께 기억을 나눈 수기집.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는 마산 사제 총기 사건 등 새로 나온 증언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겨울 매화인 남매의 첫 개화가 진주에서 관측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절기상 대한인 지난 20일 진주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 남매가 첫 꽃망울을 터뜨렸다며 지난해보다 개화 시기가 3주 정도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에 피는 꽃이라는 의미를 지닌 남매는 높이 2에서 4m 정도의 낙엽 교목입니다. 진주시 초전동 동부시립도서관 건립공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업비 220억 원을 들여 내년 말 준공 예정인 진주 동부시립도서관은 연면적 4,400제곱미터 규모로 도서관 기능과 함께 공동육아 나눔터와 어린이 돌봄센터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하동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통이 열악한 지역 청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렌터카 임차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하동에 주소를 둔 19살에서 45살 청년으로 취업과 창업 목적으로 차를 빌리면 임차료의 50%, 한 달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첫 KBS 진주방송국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올해 오늘 회의에서는 신규 시청자위원 5명이 위촉됐고
석재수 주식회사 석광 ITS 대표가 시청자 위원장으로, 문용규 고려병원 경영본부장이 부위원장으로 뽑혔습니다. 시청자 위원들은 KBS 진주의 경남 서부권 시청자들을 위한 더 다양한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대나무에 인두로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장인, 낙죽장을 아시는지요? 40여 년간 낙죽을 지키며 전통기술을 전승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낙죽장을 경남인에서 만나보시죠. 은근한 숯불에 달군 인두가 대나무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인두가 잔뜩 달궈져 있을 땐 짙은 선을 그리고 식으면 섬세한 문양과 명암으로 농담을 맞춥니다. 손의 감각으로 그때그때 느낌을 살려서 하는 것이죠. 인두의 뜨거움을 읽는 장인은 대나무와 함께 대쪽 같은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리산 구제봉 아래 자리 잡은 낙죽 공방. 김기찬 낙죽장에 다채로운 낙죽 작품이 반깁니다. 저는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적인 것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제 손이 조금 들어가나, 내 생각을 조금 집어넣고 작품을 완성시킬 수 없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큰 스님이 법문 때 쓰는 불자엔 인두로 반야심경을 새기고, 생명이 다한 느티나무는 차칡과 붓대 같은 낙죽 작품을 만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대나무 뿌리로 자연을 살려가지고 붓대를 만든 것입니다. 차와나 하나 됐네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낙죽으로 표현한 작품 중에서 가장 작은 글씨체입니다. 대받침하는 하동에서 좋은 재료를 얻기 위한 산행도 낙죽장의 일상. 곧게 잘 자란 대보다 풍파를 견디며 변형된 대를 찾는데요. 3년 이상 된 대는 터지기 쉬워서 대 나이와 마디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사방이 대나무지만 한참 대숲을 헤맨 끝에야 마음에 드는 재료를 얻었습니다. 산행에 헛걸음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묘한 대나무가 하나 눈에 띄네요. 굵기도 적당하고 쓰임새도 있고. 조선시대 공예 장식법으로 발달한 낙죽은 산수문과 소라문, 사군자문 등 문양만 100가지가 넘는데요. 시서화와 목공예를 섭렵한 낙죽장은 직접 짓고 쓰고 만들면서 낙죽의 표현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낙죽에서는 송학도라고 그러는데 민화에 가깝게 표현한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되 새로운 낙죽을 위해 도자기의 상감기법, 금속공예의 쪼이질 등 다른 분야 기법을 접목하기도 하는데요. 인두로 점을 찍어가며 문양을 두드러지게 하는 기법은 쪼이질에서 착안한 겁니다. 글씨가 아닌 부분을 어둡게 해가지고 이 글씨를 튀어나게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기법인데, 낙죽장에겐 인두가 붓이고 조각도인 셈인데요. 순천 송광사와 보성에서 낙죽의 맥을 이어온 그는 하동에 정착하면서 차와 어울리는 작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동의 자연에서 채취한 대로 하동차를 담는 다구에 이어서 도예가와 협업한 다관도 내놓았습니다. 작가가 어느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그거는 폭이 좁아요. 지금 만들어 놓은 대나무 손잡이를 요렇게 해서 붙일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낙죽을 하고, 도자기와 악기, 목공의 장인들과 폭넓게 협업하면서 전통 낙죽을 오늘에 맞게 변주하는데요. 흔한 대나무도 낙죽장의 삶과 철학이 담기면서 더 특별해집니다. 마른 대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낙죽장은 오늘도 뜨거운 화로 앞에서 누에가 뽕잎 갉아먹는 소리를 듣습니다. 일체가 진리이고 본성이며 그것이 나와 하나. 모든 현대 미술, 미학적인 감각으로 여러 분야를 갖다 콜라보를 갖다 하시기
아주 뜨겁게 감동받았습니다. 인두를 붙삼아 영원한 무늬를 새기는 낙축장에게 대나무는 여전히 풀지 못한 화두입니다. 평생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어떤 난제가 하나씩 자꾸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고의 낙축을 위한 고민과 도전. 그의 다음 작업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설경을 보기 위해 강원도 등 전국의 산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겨울 산행에 나섰다가 미끄러져 다치거나 길을 잃고 고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춘천에서 이청초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설악산 자락. 119 헬기가 눈보라를 일으키며 맴돌더니 구조대원이 밧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60대 등산객을 구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지는 헬기 안에선 응급처치가 이어집니다. 많이 흔든 다음에 흡입하고 3초, 10초 동안 머물러야 돼, 알죠? 겨울산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다 보니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해마다 1월이면 전국에서 하루 22건 정도의 산악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끄러짐과 추락이 26%로 가장 많고 조난과 개인 질환에 따른 사고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등산로 때문에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는 사고가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추워지니까 이제 다리 경련도 많이 일어나고. 겨울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선 계절의 특성을 감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설악산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보행로도 눈길로 다 뒤덮여 있습니다. 이런 산을 안전하게 오르려면 이렇게 아이젠이라고 불리는 눈길 덧신을 신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산행 시간을 고려한 체력 안배와 함께 기온 변화에 따른 두툼한 옷은 필수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해서 설악산에 왔고요. 제일 문제가 추위가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입는 것보다 따뜻하게. 특히 눈밭에서 길을 잃었을 땐 산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점 번호판을 확인해서 구조 요청을 하면 좀 더 신속하게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고 구조대원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강력한 한파에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 요청이 폭주하면서 서비스 지연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겨울철 자동차 배터리 관리 요령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새해부터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철원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는가 하면 남부지방도 수십 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냉동고보다도 더 추운 강추위는 사람뿐 아니라 차들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갑자기 한 20건 이상 들어온 것 같아요. 이처럼 시동이 안 걸리는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KBS에도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배터리 방전 신고를 한 지 3시간이 됐는데도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가 되지 않아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다. 결국 출근도 못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1시간을 기다려도 보험사와 통화도 되지 않고 인터넷 접수도 안 된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가 늦어지는 이유, 차량 고장 신고가 폭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려갔을 당시 자동차 보험사의 하루 긴급 출동 건수는 7에서 8만 건으로 일주일 전 영상권일 때와 비교해 2배가량 늘었습니다. 또 긴급 출동한 원인을 살펴보니 배터리 방전이 전체의 3분의 2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자동차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실험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새 배터리를 저온 실험 장치에 넣고 전류량을 측정했습니다. 온도를 낮추자 영상 25도에서 100%였던 전류량이 0도에서는 65%로 떨어졌고 영하 18도에서는 40%에 불과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배터리 내부 용액의 저항이 증가하면서 전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결국 시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파가 이어진다면 하루 10분 정도 시동을 걸어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블랙박스는 겨울철 자동차 배터리 방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배터리 전압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저전압 차단 설정을 해놓거나 그런 기능이 없다면 전원을 꺼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류량은 배터리가 오래될수록 더 떨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배터리 수명인 3년을 넘겼다면 점검 후 교체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연료입니다. LPG와 경유는 영하 18도에서 연료가 얼기 시작하는데 차량 상태에 따라 영하 10도 부근부터 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급적 실내에 주차하는 게 좋은데요. 불가피하게 실외에 주차할 경우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해가 뜨는 방향으로 차의 앞쪽을 향하게 해주면 엔진 쪽이 빨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또 못 쓰는 담요를 엔진룸에 덮어주거나 배터리를 감싸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운행 전에는 꼭 담요를 제거해야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고향 거제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온라인 창구를 통해 기부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1953년 거제면 명진리에서 태어나 6살까지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부모는 함경남도 흥남 출신 실향민으로 6.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 때 미군 상륙함을 타고 거제로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2020년 전국 근로소득을 분석한 결과 경남의 평균 근로소득은 3,603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6.4%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높고 고성군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 여파로 2016년보다 평균 근로소득이 4.4% 줄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 임금이 줄어든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해시 장유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장유소각장 설치계획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변경 승인 취소 소송 두 가지이며 반대대책위원회와 장유동 주민 등 621명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김해시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장유소각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2,100여 곳의 영유아 6만 5천여 명에게 경남에서 난 제철 과일을 무료로 공급합니다. 경상남도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을 획득한 신선하고 안전한 과일을 어린이집에 매주 한 차례씩 공급해 영유아의 균형 잡힌 영양과 농민의 판로 확보를 동시에 도울 계획입니다.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와 강풍으로 인해 동파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계량기와 수도관을 보온재로 감싸기, 수도꼭지 조금 틀기, 따뜻한 물로 녹이기입니다. 또 보일러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배관 밸브를 열어주고 온수 흘리기 등도 실천해서 피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경남은 뉴스7 경남입니다.